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지니는 것이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자비에 드 메스트르의 내방 여행하는 법인데요. 꼭 어딘가로 떠나는 것만이 여행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을 통해 조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자비에 드 메스트르는 18세기 프랑스 소설가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조용하고 수줍음 많고 혼자 공상에 빠져있길 좋아하는 아이였는데요. 청소년기에는 문학, 회화, 음악 등에 두루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혈기와 모험심도 못지않아서 18살에 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해서 평생 직업 군인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군인이 된 후에는 목숨을 건 결투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27살에 한 장교와 결투를 벌였다가 42일간의 가택연금형을 받았는데요. 그때 방 안에 갇혀 보내는 그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자 쓴 글이 바로 이 책 내방 여행하는 법입니다. 방 안의 의자와 침대, 벽에 걸린 파나와 초상화, 서랍에 담겨있는 편지들, 책상 위에 놓인 마른 장미 등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을 방 안의 모든 것들이 여행자의 시선으로 둘러보는 순간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책은 여행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고전이 되었고 니체, 까뮤, 프루스트 등 위대한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여행도 못 가고 다들 집콕하느라 답답하실 텐데요. 이 책 들으시면서 메스트르처럼 우아하게 내방 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내방 여행의 좋은 점. 무엇보다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다는 점을 이 여행의 미덕으로 꼽고 싶다. 눈여겨볼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넉넉지 못한 사람들은 그 점을 높이 치고 반길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과 다른 부류에 속하지만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다는 바로 그 점에 더 환호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고? 누구긴 바로 부자들이다. 병약한 이들에게도 안성맞춤인 새로운 여행법이 아닐 수 없다. 날씨와 기후의 변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여행법은 소심한 사람에게도 좋은데 도둑을 만날 걱정도 없고 낭떠러지나 웅덩이를 만날 걱정도 없기 때문이다. 여행이라면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었고 여건도 안 됐던 사람들, 아예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이들이 나를 보면서 여행할 마음을 낼 것이다. 행여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자가 있어 번거로울 것도 없고 돈도 들지 않는 즐거움을 만끽하자는데도 나와 같이 떠나기를 망설이려나. 그러지 말고 떠나자. 나와 함께 가자. 아픈 사랑과 무심한 우정에 홀로 방구석에 처박힌 그대여. 보잘것없는 헛된 세상사를 털어버리고 떠나자. 슬프고 아프고 외로운 세상 모든 사람이여. 나와 함께 떠나자. 게으른 자여, 그대도 일어나 함께하자. 사랑의 배신을 겪고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과 담을 쌓으려는 음울한 생각으로 가득한 그대여. 밤에 상냥한 은둔자로 세상과 인연을 끊고 규방에 평생 틀어박힌 그대여. 그대들도 오라. 나를 믿고 그 음침한 상념을 떨치고 오라. 그렇게 해서 잃을 건 찰나의 지혜도 깃든 바 없는 순간의 쾌락뿐이다. 못 이기는 척해도 좋으니 이 여행을 같이 하지 않겠는가.
로마와 파리를 보고자 그 먼 길을 수고스럽게 떠났던 여행자들을 비웃으며 우릴랑 하룻길 조금씩 가자. 우리를 가로막을 게 무언가. 우리 자신을 기꺼이 상상에 내맡기고 그가 이끄는 대로 가면 될 것을. 의자. 이탈리아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베카리아 신부의 척도법에 따르면 내 방은 북위 45도의 동서방향으로 놓여 있다. 벽에 바짝 붙어서 걸으면 둘레가 36걸음 나오는 장방형의 방이다. 하지만 내 방 여행은 이보다 더 긴 여정이 되리라. 왜냐하면 나는 어떤 정해진 규칙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종횡으로 누비기도 하고 비스듬히 가로지르기도 할 것이기에 지그재그로도 걸어볼 것이며 기하학이 허용하는 온갖 동선으로도 걸어보리라. 오늘 3군데를 들러야 하고 4통의 편지를 써야 하며 시작한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걸음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를 완전히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내 영혼은 온갖 생각과 취향과 감각에 완전히 열려 있으니 탐욕스러우리만치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삶이라는 고달픈 여정에 간간히 흩뿌려진 기쁨을 외면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토록 귀하여 쉽게 눈에 띄는 것도 아닌데 행여 기쁨의 열매가 눈앞에 보일라 치면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라도 그 기쁨의 열매를 따야 정상이다. 정해진 길을 고집하지 않고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 자신의 상념을 좇는 것보다 더 매혹적인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내방 여행을 하면서 곧바로 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탁자에서 시작해 방 한 구석에 걸린 그림 쪽으로 갔다가 애둘러 문 쪽으로 간다. 거기서 탁자로 다시 돌아올 요량으로 움직이다가 중간에 의자가 있으면 그냥 주저앉는다. 의자란 얼마나 훌륭한 가구인가. 사유하는 인류에게 이보다 유용한 물건은 없으리라. 기나긴 겨울밤 세상사 소란에서 벗어나 그 속에 몸을 묻고 있으면 한없이 차분해지고 때로 달콤함까지 깃든다. 벽난로 불이 활활 잘 타오르고 내 손에 책과 펜만 있으면 지루할 잠이 어디 있으랴. 사그라지는 불길을 다시 키우기 위해 책과 펜을 손에서 놓았다가 그대로 즐거운 상념에 빠져 지인들을 기쁘게 할 시의 운을 다듬는 일도 달콤하디 달콤하다. 그러다 보면 시간은 한없이 흘러 영원의 침묵에 이르고 시간이 빚어내는 그 슬픈 여정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침대. 의자를 지나 북쪽으로 방향을 틀면 방 안쪽에 침대가 놓여 있는데 보기만 해도 아주 좋다. 배치도 참으로 쾌적한 것이 아침 첫 햇살이 침대 장막에 머무는 자리다. 화창한 여름날이면 해가 중천을 향할수록 하얀 장막을 따라 햇살이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햇살은 창문 밖 느릅나무에 여러 갈래로 부서졌다가 장미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내 침대 위에 어린다. 그 빛에 내 침대는 온통 매혹적인 색조를 띈다. 지붕을 차지한 제비들과 느릅나무에 둥지를 튼 다른 여러 새가 앞다투어 지저긴다. 그럴 때면 내 머릿속은 온갖 즐거운 상상으로 가득하고 이 세상에 나만큼 행복하고 평화로운 아침을 맞는 이가 또 있을까 싶어진다. 고백하건대 난 이 달콤한 순간을 사랑하였고 침대의 온기 속에서 관조하는 이 기쁨을 가능하면 더 오래 끌고 싶었다. 침대는 우리를 모라의 경지에 이르게 할 만큼 상상력을 지피고 안온한 상념을 불러일으키는 한바탕 연극 무대가 아닐까.
여기서 정숙한 독자 여러분이 우려할 일은 없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초야의 순결한 아내를 품에 안은 사내의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난 그 형언할 수 없는 희열을 누릴 수 있는 팔자도 아니었으니. 그리고 침대는 자식을 낳은 기쁨에 겨워 어머니가 산고마저 있는 자리가 아니던가. 이에서 상상력과 희망은 황홀한 기쁨으로 결실을 맺어 우리를 달뜨게 만든다. 요컨대 인생의 절반이 고통으로 점철돼 있다면 나머지 반은 이 감미로운 침대에서 잊고 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나의 뇌리를 채우고 있는 이 희비의 정체는 무엇일까? 고통스러우면서도 달콤한 기분이 드는 이 아릇함은 침대는 우리의 탄생과 죽음을 지켜본다. 침대는 우리 인간이 때로는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희극이나 가혹한 비극을 연기하는 파란만장한 무대가 아니던가. 꽃으로 장식된 요람에서 사랑의 옥좌가 되고 끝내 우리의 무덤자리가 되는 것이다. 마른 장미. 그것이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마른 장미 얘기로 기꺼이 한 장을 할애할 용의가 있다. 장미는 작년 사육제 때 내가 직접 발렌티노에 가서 구한 것이다. 그날 저녁 무도회가 열리기 1시간 전에 나는 설렘과 흥겨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드 오스카텔 부인에게 꽃을 갖다 주었다. 그녀는 꽃은커녕 내게도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꽃을 받아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다. 내게 신경 쓸 겨를이나 있었겠는가. 제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기에도 바빴다. 머리 손질을 마친 그녀는 커다란 거울 앞에 서서 마무리 오치장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 어찌나 몰입해 있던지 그녀의 주인은 온통 그녀 앞에 쌓여있는 리본이니 베일이니 방울술 같은 것에만 가 있었다. 눈길 한 번, 손짓 한 번 없었으니 나는 체념하였다. 그저 다소곳이 핀을 집어 내 손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을 뿐이었다. 그녀는 손 닿는 자리에 핀꽂이를 두고 거기서 핀을 뽑았었는데 내가 손에 핀을 올려놓고 가까이 내미니 그녀는 내 손에서 핀을 집었다. 아무 내색도 없이 말이다. 그리고 행여 제 모습을 놓칠까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았기에 핀을 집을 때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나는 그녀가 옷매무새를 꼼꼼히 점검할 수 있도록 그녀 뒤에서 또 하나의 거울을 들고 잠시 서 있기도 했다. 두 거울이 그녀의 얼굴을 마주 비치니 한껏 교태를 부린 여인이 그 안에 무수히 존재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내게 눈길을 주는 여인은 한 명도 없었다. 고백하노니 장미와 나는 아주 처량한 신세였다. 결국 나는 인내심을 잃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잡고 있던 거울을 내려놓고 간다는 말도 없이 불그락 푸르락하며 방을 나섰다. 가시는 건가요? 그녀는 옷맵시를 보기 위해 몸을 돌리며 내게 말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방을 나온 내 행위가 어떤 결과를 빚었는가 궁금하여 문 밖에서 잠시 귀를 기울였다.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그녀가 하녀에게 말했다. 네가 보기엔 어때? 윗도리가 너무 헐렁하지 않니? 특히 아랫부분이 말이야. 핀으로 좀 잡아줘야겠어. 이것이 마른 장미가 내 책상 책꽂이 선반에 놓이게 된 자초지종인데 분명 말할 건더기도 없는 얘기다. 앞서 밝혔듯이 마른 한 송이 장미 얘기가 한 장을 할애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다. 여기서 숙녀분들께서 명심할 것이 있는데 나는 마른 장미와 얽힌 일을 곱씹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잘했든 못했든
드 오카스텔 부인이 나보다 자신의 옷차림에 더 신경을 썼다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니거니와 내가 무슨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했었다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저 조심스레 어떤 실상에 관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할 뿐이다. 그 실상이란 여자가 상대를 향해 보여주는 애정의 강도와 지속에 관한 것이다. 나로선 이 한 장을 그에게 할애한 것으로 만족한다. 그리고 이 얘기는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모두에게 하는 소리일 뿐이다. 남자들에겐 딱 한 가지만 충고하련다. 무도회가 열리는 날에 당신의 애인은 더는 당신의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옷을 차려입기 시작하는 순간 애인은 한낱 남편 같은 존재로 전락하며 그녀의 진짜 애인은 무도회 그 자체가 된다. 남편 같은 존재로 전락한 이가 억지로 사랑을 구하려 할 때 그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지는 뻔하다. 그러니 미소를 잃지 말고 자신이 처한 불행을 참고 견딜 도리밖에. 그리고 남자들이여 착각하지 말지니 여자가 무도회에서 당신을 보고 반가워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연인으로서 매력이 넘쳐서 그런 게 아니다. 당신은 한낱 남편과 같은 존재며 무도회를 이루는 한 구성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녀가 새로 취한 전리품의 일부일 뿐이다. 그나마 당신이 춤을 잘 추면 그녀를 돋보이게 해준 덕에 애인으로서 일할 정도의 지분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결국 지극한 환대 속에서 그녀에게 상냥하기 그지없는 반응을 얻는 것은 그녀가 당신처럼 매력적인 남자를 애인으로 뒀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그녀의 친구들에게 질시 섞인 부러움을 받고자 할 때나 가능하다. 그럴 요량이 아니라면 그녀의 안중에 당신이란 존재는 없다. 자, 그러니 결론은 이렇다. 일단은 체념하고 남편과 같은 존재로서의 역할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디 별탈 없이 그 순간을 넘길 수 있다면 다행이다. 초상화. 나는 의자의 앞 두 다리가 살짝 들릴 만큼 의자에 기대 몸을 잔뜩 젖히고 있었다. 그러면서 의자를 앞뒤로 흔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어느새 벽 앞에 이르렀다. 벽 앞에서 나는 드 오카스텔 부인의 초상화에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고 또 다른 자아인 나의 타자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 위에 앉은 먼지를 닦았다. 먼지를 닦는 일에서 타자는 은근한 기쁨을 얻으니 이 기쁨은 드넓은 천상의 평원에 푹 빠져있는 나의 영혼에게도 전해진다. 왜냐하면 영혼은 천상을 여행할 때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은밀한 고리를 통해 감각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천상의 즐거움은 그 즐거움대로 만끽하면서 타자가 느끼는 은근한 기쁨에도 동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일정 수위에 도달하거나 영혼이 예기치 않은 장면에 화들짝 놀라기라도 하면 영혼은 번개처럼 재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런 일이 내가 초상화의 먼지를 닦고 있을 때 일어난 것이다. 천으로 먼지를 닦아내자 말아올린 금발머리와 거기에 얹힌 장미꽃 장신구가 드러났고 그 순간 천상에 머물던 내 영혼은 쾌락의 미세한 전율과 가슴 벅찬 환희를 느꼈다. 한 번 천으로 닦은 것에 불과한데도 매혹적인 얼굴과 더불어 아름다운 이마가 드러났을 때 느낀 기쁨은 무어라 칭할 수 없지만 아주 생생한 것이어서 나의 영혼은 그 기쁨을 향유하고자 천상을 뛰어나올 지경이었다. 엘리시온의 뜰에 머물며 지품 천사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감상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제1의 정신이 팔린 그의 짝이 하인에게서 물에 적신 천을 건네받아 눈썹, 코, 뺨, 입술, 턱, 가슴 부분을 닦아내려고 할 때
나의 영혼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도리는 없었다. 이는 찰나에 벌어진 일이었다. 모든 형상이 무에서 튀어나와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았다. 나의 영혼은 별똥별 떨어지듯 하늘에서 내려와 황홀경 속에 타자와 어우러져 그 기쁨을 나누며 키워나간다. 불현듯 벌어진 이 특별한 사건은 나를 둘러싼 시간과 공간을 지워버린다. 순간 나는 자연의 질서를 역행하여 과거로 돌아가 다시 젊어진다. 그렇다. 바로 그곳에 내가 사랑했던 그녀가 있다. 그녀는 내게 미소를 지으며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려 한다. 그윽한 눈길이여, 나의 분신, 나의 영혼이여, 이리 와서 내게 안겨요. 나의 기쁨과 행복을 같이 나눠요. 이 순간은 찰나여도 황홀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내 차가운 이성이 제 왕국을 다시 차지하고 눈 깜짝할 사이 나는 한 해를 더 늙으리라. 내 심장은 서늘하다 못해 얼어붙을 것이며 나는 지상을 짓누르는 무관심한 대중의 무리 속으로 파묻혀 들어가리라. 의혹. 조아네티, 이 그림 좀 걸어주게. 예전에도 하인 조아네티는 그림의 먼지를 닦아내는 나를 돕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초상화의 주인공에게는 별나라 사람이라도 되는 양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냥 제 할 바에 따라 젖은 천을 건넬 뿐이었다. 그 과정에서 그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기에 내 영혼은 방해받지 않고 찰나의 머나먼 곳을 홀로 떠돌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림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자신이 한 번 더 닦으려는 듯 들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는 사람처럼 표정에 궁금증이 어렸다. 이보게, 그림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아, 아닙니다, 나리. 그런데 그 표정은 뭔가. 그는 책상 위 콘솔 선반에 그림을 세워놓고선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나리, 이 초상화 속 인물은 제가 이 방 어디에 있든 왜 늘 저만 쳐다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침대를 정리할 때도 저를 바라보고 창가로 움직여도 저를 바라봐요. 한시도 제게서 눈을 떼는 법이 없어요. 조아네티, 그렇다면 이 방에 사람이 가득할 때는 이 아름다운 여인이 구석구석 모든 이에게 동시에 곁눈질이라도 한단 말인가. 그렇다니까요, 나리. 내게 건네던 추파를 온갖 어중이 떠중이에게 다 건넨단 말이지. 이 질문에 하인 조아네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의자에 몸을 묻고 고개를 떨군 채 심각한 상념에 빠져들었다. 바로 그거였어. 사랑에 눈먼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애인과 떨어져 애타게 가슴 끓이는 동안 그녀는 나의 부재를 다른 이로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애틋한 눈길로 초상화 속의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리고 비록 그림이긴 하지만 오직 나 자신만이 그녀의 눈길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동안 실제 주인공 못지않게 단정치 못한 그림 속 여인은 오가는 모든 일을 훑으며 추파를 던지고 있었던 것이다. 초상화와 실제 주인공 사이에 이와 같은 도덕적 유사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했던 철학자나 예술가는 일찍이 없었다. 이렇게 나는 하나하나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발견의 여정에 있다. 편지. 의자에서 넘어진 사건 때문에 독자 여러분께서는 좋게 내 여행의 12장을 건너뛸 수 있었다. 쓰러진 몸을 일으켜보니 어느덧 책상 바로 앞에 와버렸는데 그 바람에 아직 많이 남은 판화와 회화 작품을
찬찬히 둘러볼 기회가 날아갔다. 안 그랬다면 회화 얘기로 한참을 겉돌았을지 모른다. 오른편으로는 라파엘로와 그의 연인의 초상, 그리고 아사스의 기사와 알프스의 양치기 처녀가 걸려있고 창문이 나 있는 왼편으로 가다 보면 내 책상이 나온다. 내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오다 보면 여행자의 시야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가장 두드러진 물건이다. 책상 위에는 책꽂이로 쓰는 콘솔이 있고 맨 위에는 흉상이 놓여 있다. 그 때문에 책상 전체가 피라미드 모양새다. 흉상 덕분에 책상 주변이 산다. 오른쪽 첫 번째 서랍을 열면 필기도구가 나온다. 복납을 포함하여 온갖 종류의 종이와 잘 깎아놓은 깃털펜이 있다. 한없이 게으른 자일지라도 이것들을 보면 뭔가 쓰고 싶어진다. 친애하는 제니 양에게, 당신께서 우연히 이 서랍을 열어보신다면 제가 작년에 당신에게 보내려고 했던 편지를 발견하고 그 답장을 쓰시게 될 겁니다. 반대편 서랍에는 피뉴롤의 여죄수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적은 원고가 제대로 묶이지도 않은 채 놓여 있는데 친애하는 벗들이여 조만간 책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운데 서랍은 내가 편지를 받는 대로 쓸어 담듯 보관해 두는 곳이다.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받은 모든 편지가 보관돼 있다. 그보다 더 오랜 것들은 연도에 따라 여러 상자에 차곡차곡 보관해 두었지만 최근 것들은 마구 뒤섞인 상태다. 이것 말고도 유년 시절에 받은 편지도 좀 있다. 이 편지들을 보면서 재미있던 젊은 시절의 일을 되새기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행복했던 그 시간으로 떠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나의 눈이 더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이들이 쓴 편지 구절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은 한없이 먹먹해지고 희비가 번갈아 든다. 그의 글씨체를 보라. 그의 손을 움직인 건 그의 마음이며 그가 쓴 편지의 수신인은 나였다. 이 편지가 내게 남은 그의 유일한 자취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던 상자에 한번 손을 대자 온종일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이는 마치 여행자들이 이탈리아의 여러 지방은 짧은 시간 동안 주마간 산격으로 훑어보면서 로마에서는 꼬박 몇 달을 눌러앉는 것과 비슷하다. 지금 나는 광맥이 가장 풍부한 광산을 캐고 있는 셈이다. 그간 나의 생각과 감정은 얼마나 많은 변덕을 겪었으며 벗들은 또 얼마나 많이 변했던가. 그때와 지금을 견주어 보건대 한때 그들을 그토록 뒤흔들었던 일들은 지금 아무런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편지를 보다 보니 무슨 큰일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편지 뒷부분이 유실된 데다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도리가 없다. 우리는 수많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세상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 아는 게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 관계는 얼마나 돈독하고 우리 우정은 얼마나 깊었던가. 서로에 대한 신뢰는 한이 없었다. 우리는 실수를 하면서도 즐거워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변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처럼 서로의 심중을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런 현실은 우리가 모인 그 한가운데에 떨어진 포탄처럼 매혹적이었던 환상의 궁전을 영원히 파괴하고 말았다.